지난 주말 사이 100억 원이 주도했던 디지털 서밋이 열렸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상당했는데요. 다만 코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건지 의아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 미국 증시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중 내내는 어둡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김재민 PD께서 홍콩에 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관심 있게 봤는데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 레이테크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 방송에서도 일찌감치 그렇죠. 미국의 M7보다는 중국의 레이테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자금도 미국에서 중국을 비롯한 유럽에 자금 이동이 이렇게 된다 하는 예. 그런 맥락과 일맥상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쩍 그 아시아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미국에 이제 한동안 잘 나갔던 게 많이 위축되니까 이제는 자금 스프레이 현상에서 예.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유럽 쪽, 인도는 그렇게 부각되진 않고요. 아랍이라든가 이런 쪽에 글로벌 자금이 스프레이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그런 쪽으로 균형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미국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의 언론에서 비춰지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보면 장 초반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예. 소위 U6 실업률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처음 보실 실업률인데요. 예. 이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 정부 축소, 공무원 축소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시청자분이 갖고 아시는 실업률보다도 경제 용어로서 마찰적 실업률, 일시적 실업률 이런 미스매치였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U6 실업률이 한 8%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렇죠. 시청자분이 미국의 실업률은 한 4%대 이렇게 되는데요. 2배 예. 이상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수요로 연결돼서 마찰적 실업이 사실 줄어들겠습니다는 의외로 또 이렇게 정착돼서 실업률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실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라든가 머스크 입장에서는 연방 공무원 축소 또 다른 데이터에 의해서 기업의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런 쪽에 사실 증시를 초반에 어둡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트럼프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파월이 미국 증시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관세와 관련된 소위 3월 전도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될 것이냐 이것이 월가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의 관세라든가 이런 노이즈 현상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통화 정책을 이렇게 변경하지 않겠다. 이게 예.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고요.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나왔을 때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그렇죠. 그래서 장 후반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좀 완화시키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 가지고 월가의 이렇게 기술적 지표들은 어떻게 차트 분석가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예.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펀더멘탈리 미국 증시는 어두운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가들이 상당히 엇갈렸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악화됐다는 분위기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2월 고용 지표 내용은 지난 주말에 외신을 통해서 다 나왔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외에 필립스 관계를 해서 보다 심층 있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 그렇죠. 지표들이 좀 엇갈렸습니다. 예. 주간 실업자 국가수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U6 실업률이라든가 각 고용 지표가 좀 엇갈렸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4.0에서 완전 고용 수준이죠. 예. 4.1% 다시 재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마찰적 실업률을 뺀 겁니다. 뺀 겁니다. 예. 그럼 마찰적 실업률을 했을 때는 8%다. 자, 그럼 안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연방 공무원 축소했던 사람이 홍앵커가 예. 연방 공무원 축소해서 자, 다른 직업으로 가질 수 있을 때는 시간상으로 얼만큼 이렇게 요구할 것이냐.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찰적 실업률이 정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실업률이
급등할 소지가 있다 하는 예. 이런 쪽의 우려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아, 또 이번 주에는 2월 CPI가 발표되죠. 그렇죠. 근데 1월 달에 CPI가 3% 진입했죠. 예. 그다음에 2월에 발표됐던 1년의 기대 인플레율, 인플레율도 4.3%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적하지 않는 국내 언론들이 많은데요. 예. 필리스 곡선은 전통적으로 필리스 곡선은 사실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 관계를 볼 때에는 역관계 아니라 자,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올라가죠. 그렇죠. 플러스 관계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예. 경기 침체, 아, 물가가 올라간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경제 성장률 대신해서 사실 그 실업률을 논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또 다른 확인을 가능을 지표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이 되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의 우려를 파월의 얘기대로 고용지표가 견실하다 하는 입장이 사실 파월의 얘기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예. 작년 9월 달에 고용지표 때문에 물가는 금리는 계속 예. 내린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사실 그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4.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1월 달 첫 회의에 피벗을 시작한 지 한 4개월 만에 금리 동결이 됐죠. 그렇죠. 그 당신 파월의 얘기도 오락가락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사실 미국에서 증시의 그 투자 심리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예. 장 후반에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됐지만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어둡게 나왔던 것은 그렇죠. 플리스 각선에서 네거티브 관계,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역관계에서 플러스 관계로 돌았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렇게 또 다른 확인이다 하는 예. 측면에서 증시 전체적으로 얻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졌나 생각해 봤는데 확실히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졌거든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이 관세를 맞는 상대국들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미국 경제가 바이든 정부 때까지는 잘 나갔죠. 예. 뭐 성장률이 3%대 아, 가니까요. 그렇죠. 예. 잠재 성장이 1.8%인데 지금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2.8%까지 그 정도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3%비보다 훨씬 밑게 떨어지죠. 왜 그럴까? 관세 부과 이후에 그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주말에 시청자분이 이렇게 그 많이 저한테 문의했던 내용이 우리가 관세를 때린 국가가 미국이고 관세를 이렇게 받은 국가가 중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왜 관세를 때린 국가가 사실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예. 주가가 떨어지느냐. 그 주가 떨어진 상황을 지난 주말까지 제가 연장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부과는 지난달 4일입니다. 2월 4일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다우와 나스닥은 때린 국가입니다. 미국이 돼 있죠. 5% 8%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관세를 맞은 국가가 캐나다죠. 예. 여기는 비교적 브라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렇죠. 멕시코가 가장 하이라이트 됐는데요. 주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 관세 10% 떨어지고 또 다시 덧칠해서 추가 관세 10% 때렸던 그래서 추가 관세 20%가 되는 중국은 오히려 3.7%가 돼서 아마 김채연 PD께서 중국으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예. 긴급히 이렇게 홍콩에 가서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전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내일 투자 전략도 나오니까 아마 시청자분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로도 이제 25% 관세를 때린다이죠. 근데 유로는 플러스 0.9% 올랐습니다. 독일이 많이 올라가죠 요새. 중국 이상으로 독일도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이 독일에 대해서도 중국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올랐습니다. 아마 제2의 메르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 수일주가 나가고 독일이 강하게 부각되고 유로가 강세가 되는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도 선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왜 이렇게 홍콩의 현지까지 가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글로벌 자금이 대이동되죠. 그래서 길게 보면 2017년 이후, 예. 짧게 보면 코로나 직후에 세계 모든 자금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몰려갔었죠.
근데 한국의 서학개미분도 자금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예. 이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로 자금이 빠지는 현상이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 12월 달에 빅테크 업종이 최고가 될 때 차익실현을 했다. 그때 아주 문매를 맞는 식으로 욕을 얻어먹었지만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예.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자금이 이동된다. 미국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경제TV의 내용들을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경제TV의 이렇게 방송 내용들을 좀 잘 참조해서 예.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일 투자 전략도 아마 홍콩 현지에서 전해주는 내용도 많이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확실히 때린 손이 더 아프다 이런 표현이 참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미국 경제, 증시도 부진한데 문제는 또 달러 가치입니다. 이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는 마감 지수로 김천 예.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03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이후에 며칠입니까? 한 40일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취임 전에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마감입니다. 이게 마감에 103대로 갔습니다. 아주 빨리 떨어지는 현상이다. 문제는 지난 주말에 디지털 서밋에서 코인과 달러 기축장화 발언, 달러 안정적 유지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발언도 무시하고 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마 디지털 서밋 내용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코인과 달러 가치가 폐그시킨다. 예. 그리고 국채를 담보로 한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저렇게 하면 서밋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그레샴의 법칙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코인을 달러 폐그시킨다. 국채를 담보시킨다. 그러면 코인을 수요가 증대하면 달러도 수요가 되니까 달러 가치 안정. 예. 그다음에 담보 가치가 늘어나죠. 그러면 담보 가치가 늘으니까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안정이 되니까 자, 국채 수요 증가에 가격 올라가 가격 떨어져.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냐? 지금 한때는 디지털 서밋 이후에 8만 달러가 분기돼서 지금 8만 2천, 8만 3천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 8만 2천, 8만 3천도 디지털 서밋 이전에 했었던 9만 달러 때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관계가 형성되죠. 그렇죠. 자, 비트코인 수요, 코인 수요 떨어져. 달러 가치 떨어져. 그다음에 국제 담보력 없어져. 금리 올라가. 이래서 지금과 같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 효과 어렵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마각 구상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되겠느냐. 세계를 지배하는 고청이 달러 비상에 떨어지면 되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전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달러 약세를 초래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동안 미국의 M7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자본이라든가 미국 자본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사실 M7에 거품 발생하고 달러 수요 증대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M7이 떨어지니까 사실 자금 이탈돼 달러 수요 떨어져 달러 인덱스 저렇게 떨어져. 여기에 독일의 부흥 기대, 유로 가치 상승, 달러 인덱스 유럽의 비중이 73%, 영국의 파운드라든가 스웨덴 크로나까지 포함해서 유럽의 부흥이니까 달러 인덱스 유로화 상승과 함께 달러 인덱스 떨어져. 그렇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관세 정책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온 지 이제 시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디지털 서밋에 주요 국가의 달러 관련된 폐그제 이런 문제의 새로운 방안이 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코인 가격입니다. 이렇게 서밋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아마 작년에 이렇게 코인과 관련된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예. 작년 말에 오프닝 벨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디지털 서밋의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코인 투자가들이 기대대로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자, 디지털 서밋의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서밋 직전에 전략 준비 자산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와 섹스 등이 일제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예. 재천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뢰 문제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가 일개 대통령이 어떻게 뭐냐 비트코인과 민코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투자자를 실망시키는 행동들을 이렇게 할까? 결국은 투자는 신뢰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계속된 민코인 발행 관련된 내부자 거래 그리고 사실 덤프 앤 펌프 앤 덤프 예.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 신뢰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밋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는 앞서 김철민 PD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9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초반, 장중간 때는 8만 원도 붕괴되는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는 예. 이런 상황이 연상된다. 그래서 뭐든지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죠.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디지털 서밋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증시, 달러, 뭐 코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빠지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초했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세죠. 예. 관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세 이유라든가 부과라든가 시청자분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한 달 만에 반복되고 또 연장되고 이게 그런데요. 이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국가 간의 예. 관계. 국가 간의 관계인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100여 건 이상의 행정 조치가 사실 그 관세로 요약되는데요. 대부분 관세는 국제법과 이렇게 의존해서 이렇게 돼야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제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자국법도 의존하지 않고 의회 견제도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누구든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롱테일 리스크. 우리가 정규부퍼상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롱테일 리스크가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그래요. 자, 국제법에 의존해야지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예측하는 방안인데 저게 뭐 사실 이 의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누구든 못 판단하거든요. 내부적으로 트럼프 판단이니까. 불법 이민 색출 문제, 펜탈릴 문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미국 자체적인 판단인데 그것도 미국의 법규의 판단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뭐냐 트럼프의 조공 바치는 일 가서 고개를 푹 숙이는 일뿐이 없지 않느냐 이런데요. 사실은 시진핑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습니다는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통수권자들입니다. 어떻게 트럼프 앞에서 국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조공을 바치겠습니까? 고개를 굽신어집니까?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집권 1기와 달리 자 한번 보세요. 캐나다와 예. 트럼프 간에 전화 통화해서 욕설이 아주 진짜 제가 그 원어를 들었는데요. 욕설이 진짜 국제적으로 예. 그것도 브라더 국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저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예. 트럼프 총리가 저렇게까지 반발을 했을까? 음. 그 욕설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발합니다. 그리고 양해대가 이제 예. 끝나고 거의 마무리 국면이 있습니다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농산물 관련돼서 핵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예. 두 가지 ኳ런티티도 규제하고 양도 규제하고 관세도 보복받다 했습니다. 자, 미국은 농산물이 중국에 수입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 예. 수입해야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요새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이 사주지 않는다. 중국이 사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미국의 농민들이 반기를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대응하다 보니까 일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트럼프가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뒷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네. 백악관이 뒤져는 거거든요. 예. 이 디지털 서밋이 또 백악관이 주도한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음. 어떻게 특정 코인 가지고 어떻게
백악관이 한 나라 대통령까지 나갔습니까? 모든 경제관들이 참여하겠습니까? 강도 있는 것 준비자서 행정명령도 있었고 저 앞에 이제 전략이라는 걸 붙여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코인을 가격이 떨어졌을까? 트럼프 입장이라든가 경제 강력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앞서 말씀같이 경제도 안 좋아지고 예. 주가도 무너지고 달러 가치도 무너지고 코인 값도 무너지고 트럼프가 취임한 지 며칠 했습니까? 2개월이 됐습니까? 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강요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회동해서 쿼드러플 붕괴 조짐, 예. 경제, 증시, 달러 가치, 코인 전부 지금 이렇게 붕괴 조짐을 보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베센트도 그때 당시에 트럼프 풋은 없다. 예. 너무 강조했거든요. 근데 월가에서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강조하면 사실 조만간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볼 텐데요.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푼 얘기도 얘기했고 예. 또 지난 주말에는 체육 카드 문제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비롯된 겁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어떠냐 하는 측면은 카르타고적 방식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방송 시간이 늦게 들어간 해서도 자꾸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카르타고 방식은 뭐냐면 카르타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승전국이 모두 가져가는 겁니다. 아주 패망국을 예. 근데 1차 세계대전 보겠어요. 그때 미국이 이 카르타고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만 승리했느냐? 대공황이 나왔습니다. 또 독일이 절치부조해서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카르타고 평화 방식인데요. 케인즈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케인즈 방식은 전리품이 나오면 승전국과 패전국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지 패전국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2차 세계대전 마셜 플랜이 그랬습니다. 예. 마셜 플랜이 유럽도 풍화하고 미국도 풍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르타고 평화 방식에서 케인즈업 평화 방식으로 게임 세어리에 보면 노인반 방식에서 샤프리로스의 공생적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 미국 증시라든가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